안녕하십니까. 열린 요양보살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양보살 국가고시 대비하여 요양보 관련 기초지식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요양보 관련 기초지식 첫 번째 단원,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입니다. 우리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은 드물고 또 노화와 질환의 구분이 어려운 내용이 또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질환인지 노화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은 만성질환 혹은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요거 기억 하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과가 짧을까요? 아닙니다. 길고 재발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소화기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화기계의 특성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요. 일단 소화를 시키시려면 드셔야 되죠. 그래서 입에서 어떤 맛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감각은 저하되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쓴맛이나 신맛은 느끼는 감각이 증가된다. 이런 미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세 드시면 입이 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점점 음식 맛이 달아지고 또 짠맛이 많이 나게 되죠. 이런 것이 소화기계의 특성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소화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소화 능력은 돌도 씹어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또 젊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연세가 드시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왜 또 그런가요? 봤더니 위액 분비, 또 침샘 분비 이런 분비액들이 적게 분비가 되고 또 위액의 산도도 역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가 되는구나. 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병으로 먼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위염입니다. 위염은 위장의 염증인 것이죠. 점막에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염증 반응인데 점막이 손상을 받게 된 겁니다. 주로 명치의 통증을 호소하고요. 그리고 언제 아프냐 물어보시면 공복 시에 더 아픕니다. 특히 식사하시고 나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픈 이러한 통증이 바로 위염이구나 보시면 되고, 위염 같은 경우는 위를 쉬어주기 위해서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과음이나 과식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충분히 휴식해 주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내용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드시게 되면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주셔야 되겠다 봅니다. 세 번째 질환, 위궤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상은요, 새벽에 상복부에 통증이 있고요.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위에 그냥 일반적인 염증하고는 또 틀리게 아주 깊이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가 바로 위궤양이고, 이럴 때는 반드시 약물요법을 해주셔야 되고 식이요법도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위장의 출혈이라든지 또 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막염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또 위협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서로 달라붙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질병은 위암입니다. 관련 요인은 짠 음식, 가족력, 음주, 흡연, 악성 빈혈과도 연관성이 크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위암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점막 하층까지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그런 것이 조기 위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근육층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제 진행성 위암이다.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진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가지의 이제 암의 형태가 있는데요. 증상은 보통 급격하게 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증상이 잘 안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소화불량, 식욕 감퇴나 속쓰림, 오심 이런 증상들이 있고, 또 하나 거의 확실시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복부에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죠. 그리고 암의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체중 감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암은 수술을 먼저 권장합니다. 그래서 수술요법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항암요법이라고 하는 화학요법, 또 방사선 치료나 또 하나는 이제 조기 발견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조기 발견을 해서 빨리 수술을 해주시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5년 동안 재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재발이 되는지 여부를 위해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요. 5년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질환은 대장암입니다. 자, 대장암은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의 점막 안쪽에 이러한 암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장암인데요. 관련 요인은 이제 용종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러한 대장암이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용종은 점막 안쪽에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립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있으신 분은 조금 더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족력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매일 알코올 섭취하는 분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 다음은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를 섭취하시는 경우에도 대장암이 많이 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인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드셔서 기름진 음식들, 칼로리도 높은데 또 그에 비해서 섬유소가 없는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시기 때문에 대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량씩 규칙적으로 드시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통곡식이나 생채소, 생과일 등을 섭취해 주시면 거의 항암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암세포들을 흡착시켜서 데리고 나가고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에서 하는 일은 이제 수분을 흡수하고 이렇게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대장이기 때문에 너무 변이 단단해지지 않기 위해서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해주셔야 하는데,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 드시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섭취하시게 되면 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들이키시면 안 되고 거의 한 잔씩,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200ml 정도씩 나누어 드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동물성 식품은 섭취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당연히 운동이나 또 금연은 해주시는 부분 아주 도움 많이 되겠죠. 절주해 주시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환은 설사입니다. 설사는 장내에 유해한 이런 미생물들, 요란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기 위한 기전입니다. 또 하나는 관련 요인이 하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약물을 남용했을 때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하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변을 무르게 하여 설사를 유발하는 약재를 하재라고 합니다. 그럼 하재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변 완화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약물들을 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신 거잖아요. 처방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를 드셔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이 안 나오지 하면서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이렇게 드시다 보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또 설사가 되겠죠. 그래서 하재를 남용했을 때도 설사가 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사이신 분들은 이제 수분이 많은 변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치료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음식물 섭취는 좀 줄여주시되 탈수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장 운동이 저하돼서 또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돼서 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재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설사일 때도 하재를 남용했을 때 왔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변비도 하재를 남용했을 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재를 너무 장기간 사용하신다든지 이렇게 남용을 하시게 되면 배변 반사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배변을 하시기가 힘들어지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또 변비가 올 수 있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렇게 변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약물의 종류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또 제산제 같은 경우는 변비가 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빈혈약, 철분제제를 드시는 경우에도 좀 변비가 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변비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식물성 식이섬유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자, 유산균이라든지 우유, 유제품이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거 좋고요. 활동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조나 걷기. 자, 그리고 복부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항상 복부는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배꼽을 중심으로 장 운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 또 변이를 느꼈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시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소화기계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님의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죠.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대상자에게 내가 딱 봐도 위험인 것 같으니까 약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위궤양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질병명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떤 건 가능한가요? 요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관찰한 내용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르신께서 속이 쓰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어르신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어르신의 변화잖아요. 이런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의 활동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원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계의 전체적인 특성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도 시험에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호흡기계 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노화에 따른 변화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요겁니다. 폐포라고 하는 것은 이 허파라고 하는 폐에 아주 깊숙이 기관지, 모사기관지를 통해서 요 끝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면 이렇게 허파과리, 공기주머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폐포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이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 폐활량도 줄어들고 호흡하실 때 숨이 차게 되고 가스교환도 잘 안 되시고 호흡기계 질환도 많아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쪼글쪼글 작아지고 이렇게 탱글탱글하던 너무 이쁘게 생겼죠. 폐포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연세가 드시면 성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폐활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폐활량은 감소가 되는데 500에서 지금 250ml로 줄어든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폐활량이 감소가 되니까 쉽게 숨이 차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호흡 근육도 위축이 되고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기침 반사 그리고 섬모 운동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기침 반사는 외부로부터 이물질, 미생물들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고자 하는 기전인데 기침 반사가 감소되기 때문에 잘 못 내보냅니다. 그리고 섬모 운동도 감소되기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관지 내 분비물은 결국 증가가 돼서 호흡기에 감염이 늘어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이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죠. 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 기억해 주시고, 증상은 열이 나요, 머리 아파요, 근육통이 있어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들이고 기침이 당연히 있겠고요. 전신 쇠약감이 있습니다. 치료는 안정해 주시면 되겠고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독감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내용, 매년 1회, 매년 맞아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주사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은 만성기관지염입니다. 증상은요, 이른 아침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 또 화농성 가래, 점진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호흡곤란이 오게 되는 것이 만성기관지염인데요. 여기에 기관지가 있고 이렇게 양쪽에 기관에서 내려오다 보면 기관지, 그리고 모세기관지 이렇게 다 퍼져서 각 기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이 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폐 안쪽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산소가 다니는 길, 호흡하는 길이 바로 기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관지가 외부적인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신다든지 공기가 오염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아지는 거죠. 점차적으로 호흡곤란이 있게 되겠군요. 네, 만성기관지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요? 보면 만성기관지염은 치료 및 예방을 볼게요. 자, 먼저 금연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원인을 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좀 피해야 되겠어요. 공기도 좀 오염된 공기보다는 조금 신선한 공기들, 또 깨끗한 공기가 좋겠고, 자, 그리고 심호흡, 기침으로 이것을 배출을 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뜨거운 음식이나 찬 음식을 드시면 또 기관지염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음식은 좀 피해야 되겠구나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이 폐렴입니다. 관련 요인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 미생물들이나 음식물들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곰팡이, 진균 같은 걸로도, 화학 성분으로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세균입니다. 세균이 폐에 침투했어요? 그러면 세균성 폐렴이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폐까지 침투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성 폐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식물이 폐로 들어갔어요. 네, 음식물이 공기 다니는 길, 기도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염증을 유발했어요. 그것을 뭐라 합니까?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폐렴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폐포가 지금 이게 산소가 들어가 있는, 공기가 차 있는 상태인데, 폐렴이 오게 되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염증이 차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면은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겠네요. 가스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숨이 차다는 거, 호흡곤란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상은요, 감기 증상, 두통, 근육통, 고열, 기침. 기침이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흉통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또 심해질수록 호흡곤란이 심해집니다.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교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고, 화농성 가래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럼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절기 이전에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65세 넘으시면 한 번만 맞으셔도 되지만 그 전에는 1회에서 2회 정도 예방 접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치료하실 때 세균성 폐렴인 경우는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내지는 대증요법을 하게 되죠.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이 천식입니다. 천식은 관련 요인이 이제 비염이라든지 꽃가루, 이제 원인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이 원인이고,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기도 경련이 일어나면서 호흡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천식이죠.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나 긴장 혹은 또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 중에 하나가 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해서 또 천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이렇게 천식 있으신 분들은 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같은 것이 우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 목욕시키기 혹은 고양이 목욕시키기 하면 이 털이 내 기도로 또 피부로 이렇게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목욕시키는 거 좀 주의해서 해주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천식의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식의 증상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입니다. 들이마실 때보다는 내쉴 때 더 힘들다, 휘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네, 기침하시면서 또 호흡곤란이 있고, 또 기도에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담배나 벽난로, 먼지, 곰팡이 등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이 기관지 확장제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상체를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앉아서, 그리고 이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 이 부분이 입이 이렇게 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숨을 내쉰 다음에 여기 입으로 물고요. 이쪽에 이 1회 분량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한 3초에서 5초 정도로 훅 하고 이제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초 정도 멈춰 주셔야 기도 내에 머무르게 되면서 기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바로 숨을 내쉬어버리면 약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멈추고 계시고, 그리고서 1분 정도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호전이 안 됐을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확장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본인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천식이 있으신 분은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해주시고, 65세가 넘으셨네요. 그러면 또 1회 폐렴 구긴 백신 예방접종 해주시면 천식 예방에 또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폐결핵입니다. 관련 요인은 결핵균이 호흡기로 감염이 돼서 온 것이 바로 폐결핵이다, 이렇게 보고요. 면역력이 좀 저하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특히나 이제 암이라든지 또는 면역 억제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폐결핵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증상은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무증상이지만 조금 지나가다 보면 기침이 나겠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증상, 요거 하나는 기억할게요. 오후에 이제 고열이 납니다. 그러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려간다. 요것이 아주 특징적인 폐결핵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질환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폐결핵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피로하고 식욕부진,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소모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결핵균하고 싸우느라고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체중이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폐결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하나 2주 이상 기침이 되고 흉통, 자, 가슴이 아픈 거죠. 왜냐, 이 결핵균이 폐에 파고 들어가면서 내 폐를 손상시키고 내 구멍을 뚫고 막 이렇게 내 폐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침을 할 때도
이 객혈을 하게 되고 가슴도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객담 역시도 점액성의 객담이나 화농성 객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폐결핵은 우리가 꼭 치료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자, 처방된 약을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 폐결핵에 완치하는 방법은요, 약물을 끝까지 계속 드시는 것만이 폐결핵의 완치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중단하거나 줄여서 드시면 항생제 내성으로 완치가 힘들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1차 약, 2차 약, 3차 약이 있지만 1차 약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1차 약에 만약에 내성이 생긴다면 2차, 3차 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짧으면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약을 날마다 드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이지만 그 약을 잘 드셔주셔야 완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약을 계속 드시다 보면 간 기능이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한다 기억해 주시고, 객담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해서 전염성이 있는지, 혹은 지금 객담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결핵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객담 검사까지 해주시게 됩니다. 자,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 우리가 호흡기계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 주셔야 하는데, 제 1번이 이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그리고 장갑 등을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원 심혈관계입니다. 심혈관계는 심장, 혈관, 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심혈관계죠. 자, 그러면 심혈관계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감소가 되고요. 최대 심박출량,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기억은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은 평생을 수축, 이완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축했을 때 쫙 쪄져서 전신으로 피가 나갈 때 요 아주 최대량이 얼마나 되느냐, 요것을 계산했을 때 요 양이 바로 심박출량이고요. 심박동수라고 하는 것은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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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동입니다. 이 박동수, 최대 심박출량이나 박동수는 감소를 하게 되고, 또 말초혈관에서는 저항이 증가가 됩니다.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요란 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순환량이 떨어지면서 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냐, 바로 이것이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 하지의 부종, 또 정맥류도 발생한다. 하지 정맥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오래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리 이렇게 종아리 쪽에 보시면 지렁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정맥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환은 고혈압이네요. 고혈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전이나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어떤 특별한 질환이 없이 오는 것이 바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차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로 대부분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속발성 고혈압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질환이 있었을 때 오는 고혈압입니다. 신장질환이나 내분비질환, 임신 중독증이 왔을 때 요것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겼네, 그거는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두 가지 다 증상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동맥의 파열로 뇌졸중이 온다든지, 또한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두통이 있다든지 이명이 있어요. 팔다리 저림, 코피 증상 등이 나타나면 고혈압의 어떤 전구 증상이나 아니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신 분들 식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삼겹살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땡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뭐가 이렇게 좋을까요? 담백한 뭐 달걀찜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도 꾸준히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증상이 없어도 혹은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드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또 하나는 체중을 조절해 주시는 거, 그래서 표준 체중 유지해 주시는 거 좋고요. 금연이나 금주하시고 그다음 운동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은 관련 요인이 콜레스테롤 혹은 지방 과다 섭취, 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흡연, 폐경, 지방 대사 이상이 있을 때 이런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는데, 우리 몸의 동맥이라고 하면 심장에서 꽉 짜줬을 때, 수축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맥박이 느껴지는 이러한 곳이 다 동맥이에요. 그래서 이 동맥 내부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은요, 아주 시원하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시원하게 그냥 피가 쫙쫙 흘러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나 큰일 났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여기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여기 혈관 내에 이렇게 이 정도 차면 이제 압력도 올라가겠고 순환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동맥이 이렇게 좁혀져 있는 경우는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진 혈관을 여기를 이제 너무 손상이 심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잘라내고 연결을 해서 이제 인공적인 이 혈관을 심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야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동맥경화증의 증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은 뇌경색, 뇌출혈, 언어장애, 현기증, 의식장애, 협심증, 심근경색증, 즉 관상동맥 질환이 올 수 있겠고, 또 흉통이 또 대표적인 이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협심증 같은 경우는 가슴의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그러한 증상인데요. 협심이잖아요. 심장이 좁아졌네. 어떻게 좁아졌어요? 지금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입니다. 이 동맥 질환이 있을 때, 즉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다 보면 여기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동맥까지도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아진 경우를 협심증, 또 완전히 좁아져서 도저히 여기가 순환이 안 됐네, 완전히 막혔네요.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는 이 심근이 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장 근육이 괴사를 일으키는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심근경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인 경우엔 흉통을 호소할 수가 있다. 자, 치료는요, 우선적으로 고혈압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또 금연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규칙적인 운동, 당뇨병 관리,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이 심부전입니다. 관련 요인은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심부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은 수축이완 꾹꾹 짜주고 전신에 내보내줘야 되는데 수축이 안 되네요. 그러면 혈액이 충분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 우려를 있게 되는 거죠. 자, 주로 이제 심장의 이런 상태는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러한 심부전이 올 수 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구나 라고 보시는 내용이네요. 심부전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좌식호흡입니다. 좌식호흡은 앉아서 하는 호흡인데 왜 앉아서 호흡을 하게 되나요? 누워서 호흡하시면 너무 숨이 차니까 앉으시는 거예요.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체를 약간 세워야 숨쉬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혈액이 잘 나가지 못하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 의식도 혼돈을 일으킬 수 있고, 자, 운동 시에는 심하게 호흡곤란이 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존성 부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붓는 거죠. 왜 그래요?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의 부종을 이렇게
예, 눌렀는데 여기 보시면 누른 자국이 있죠. 꾹 눌렀는데 너무 부어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이러한 부종의 형태를 의존성 부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혈압,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시면 되겠고 염분 제한, 고지방 제한해 주시고 자, 또 하나는 자, 식사하실 때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숨이 차서 잘 못 드시니까 식사는 이제 소량씩 해주시는 게 좋겠구나.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자, 빈혈은요.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빈혈입니다. 지금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고 다니는데 지금 산소를 운반할 혈액이 부족한 거죠. 그게 빈혈이죠. 왜 부족한 거예요? 새 나가서요. 예, 위장관 출혈 혹은 뭐 치질이 있다든지 이래서 출혈이 조금씩 되더라도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밑 빠진 항아리처럼 이렇게 졸졸졸졸 새는 거예요. 그러면 빈혈이 오는 거죠. 혹은 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철분 섭취가 부족해서도 올 수 있겠군요. 네, 연세가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기질이라서 그래서 이 철분이 부족해서도 올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게요. 철분제를 드셔주시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위장관에서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부족하다 그러면 빠져나간 부분은 채워주셔야 되겠군요. 네, 철분제. 근데 요거만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훨씬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드셔주셔야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시험에도 아주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제 빈혈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어지러우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낙상 우려 때문에 그 자리에 이렇게 천천히 앉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저기 우리 편안한 곳에 가서 저쪽에 있는 넓은 의자, 편한 의자에 가서 앉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천천히 앉혀주신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원 근골격계입니다. 자, 특성 한번 볼게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일으킨다. 그렇고요. 근육량도 저하되고 어깨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고 엉덩이와 허리, 피하 지방은 증가되는 것이 특성입니다. 첫 번째 질환은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골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드러운 뼈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고요. 아래 보이는 요 관절의 모습이 있는데요. 왼쪽의 정상관절은 너무 이쁘게 생겼죠.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는 요 관절과 관절 사이가 많이 좁아지고 그리고 진행이 되다 보면 요 뼈 사이로 파고 들어갑니다. 통증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요. 관절 부위의 통증과 변형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는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요. 네, 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고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더 많이 아픕니다. 네, 쉬면요. 조금 더 좋아집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한 30분 정도 풀어주시면 활동하기가 편해지시겠죠. 자,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은요. 일단은 약물 치료해 주시면 되고요. 냉요법, 온요법 혹은 물리치료 해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관절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체중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입니다. 네,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요. 수영 기억해 주시고 수영이 안 나온 경우는 체조로 이렇게 맨손 체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파괴가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주시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은 골다공증입니다. 관련 요인은 폐경, 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칼슘 섭취도 부족한 경우에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 즉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걷기나 산책 등이 아주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에는 걷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타민 D를 섭취해 주시는 거 중요하죠.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면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어 주시는 것도 비타민 D 합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세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주로 이제 연세 많으시고 다리가 힘이 없으신 경우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낙상에 의해서 이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관절 골절이신 분들은 증상이요. 서해부, 대퇴부가 아프신 거죠. 일단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다공증을 일단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 골절이 돼서 심하신 경우 수술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은요. 이런 분들은 낙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자, 비뇨 생식기계 여성 노인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질 수축이나 분비물이 저하되므로 또 질 염도 발생이 되고 또 요실금도 오고 이러한 것이 이제 비뇨 생식기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남성 노인은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됩니다. 전립선이 비대가 오고 방광 용적률도 굉장히 감소가 많이 오는데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250ml가 되기 때문에 빈뇨가 옵니다. 빈뇨는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것을 빈뇨라고 하죠. 자주자주 화장실 가시는 거죠. 잔뇨량도 증가가 됩니다. 소변 줄기도 가늘어진다는 것이 남성 노인의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 질환으로는요. 비뇨 생식기계에서는 요실금이 가장 흔한 질병이고 많이 호소하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요실금인데 이러한 경우는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됐다든지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됐다든지 했을 때 올 수 있겠고 또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올 수 있고 여성분은 요로 감염이라든지 복압 상승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올 수가 있다 봅니다. 그럼 요실금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서 예방하는데 주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체중도 조절해야 됩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요실금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자,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자꾸 실수를 하니까 물을 아예 안 드셔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악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섭취하는 것은 권장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즉 변비를 예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인데요. 이 원인이 남성 호르몬이 감소됐기 때문에 또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비만이나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했을 때도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이 올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전립선 비대증이신 경우는 전립선 내측으로 이렇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소변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변이 여기 차 있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점차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는 증상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는 거, 또 잔뇨감이나 빈뇨, 야뇨 등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이제 어쨌든 보시는 분은 괜찮은데 정말 못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막혀서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는 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 도뇨관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카테타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단순 도뇨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치료 및 예방 보시면 도뇨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도뇨관이라고 하는 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관이 있어서 이 방광내로 이 관을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입구에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리로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소변이.
자, 그런데 요 돈요가는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의료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님 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약물요법이나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피부계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계는 우리 연세 드시면 피하 지방은 감소가 됩니다. 결국에는 또 기온에 민감하게 되고요. 피부는 또 건조해지시죠. 그럼 건조해지다 보면 소양증이 오는 거예요. 밤이나 겨울에 특히 건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손톱 발톱은 두꺼워집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깎아주셔야 돼요? 물에 좀 10분에서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불렸다가 깎아주시면 되겠네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아주시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모근의 멜라닌 세포는 소실돼서 탈색이 됩니다. 상처 회복은 상당히 지연이 되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질환, 욕창입니다.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대상자의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 뒤꿈치 등 이렇게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요,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괴사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욕창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호발되는 부위가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린 여기 가운데 요 청골 부위입니다. 기억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욕창 관련 요인은요, 장기간 와상, 즉 와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욕창이 오고, 체위 변경이 어렵다든지 영양 부족이 있다든지 체중 감소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욕창이 잘 옵니다. 또 하나 이제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습하기 때문에 또 피부가 손상되고, 변실금이 있는 경우는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많은 장내 미생물들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침상에서 마찰이 일어나면 욕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욕창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창에는 1단계부터 있는데요. 표피층의 홍반과 푸른빛을 띠는 것을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진피층까지 손상이 된 경우인데요. 이때는 벗겨지는 경우입니다. 마찰로 인해서 쓸려서 살짝 피부가 벗겨졌네, 2단계입니다. 혹은 물집이 생겼네, 수포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2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깊은 욕창에 해당이 되고요. 피하층까지 손상이 된 경우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근육이나 골조직까지 괴사가 일어난 단계가 4단계,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욕창이 있을 땐 어떻게 치료를 해주셔야 되느냐? 일단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침상에서 자주자주 체위를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고,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또 의자에서는 1시간에 한 번 이상 체위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시트는 주름을 제거해 주시고,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자 이동할 때 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물을 사용하실 때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뜨거운 물 안 됩니다. 자, 무릎 사이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줄여주시고, 또 단백질 등 이러한 영양분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의 치료 및 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너무 자주 샤워하시는 것도 안 좋겠네요. 자, 목욕하실 때는 따뜻한 물 좋습니다. 뜨거운 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 좋고요. 순한 비누, 요거 사용해 주시면 피부 건조증은 조금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목욕 후 이제 물기는 두드려서 말려주셔야 피부 손상이 적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마르기 전에 보습제 혹은 피부 유연제라고도 가끔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제 과거에 수두를 앓으셨던 분에게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연세가 많다든지 과로했어요. 또 면역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상포진이 오게 되죠. 네, 대상포진의 증상은요,
처음에 간질간질 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 또 수포가 올라오고요. 자결감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화끈화끈거리는 활활 타오르는 뭐 태양, 뭐 장렬하는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열감이 있는 그런 화끈화끈한 이런 감각을 동반한 발진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수포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거의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쭉 이렇게 연결돼서 요 수포가 쭉 이렇게 발진하고 수포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상포진은요,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치료해 주셔야 되고, 염증이 있다면 항염증제, 또 많이 아픈 경우는 진통제를 쓰셔야 되겠고, 자결감이 있기 때문에 냉찜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국소 치료제로는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투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대상포진 앓고 나신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백신을 맞아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평생 한 번만 맞으셔도 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 취해 주시고 특히나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은 병소가 퍼지지 않도록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긁으면 옆으로 쫙 이렇게 수포가 번져나가기 때문에 긁지 않도록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옴은요, 옴 진드기에 의해 피부에 굴을 뚫어 그 속에 서식하면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자, 옴 진드기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요 옴 진드기가 요 피부 아래에 피부에 굴을 뚫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알을 낳고 분비물을 이렇게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 밤에 주로 가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바깥층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러한 이제 발진이 보이는 양상입니다. 옴은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가족 동거인 접촉이 있는 분 같이 동시에 치료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약을 바르실 때는 이렇게 상품화되어 있는 약물들이 나오는데 목에서 발끝까지, 즉 얼굴은 바르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꼼꼼히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도 꼼꼼히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샤워를 하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의류나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 혹은 다림질 해주시면 옴 진드기는 거의 사멸한다고 봅니다. 자, 머릿니는 머리에 요 머릿니가 기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을 까서 이 알이 이제 성충으로 되면은 기어다니게 되는 거죠. 치료는 역시 1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를 해주시고 여기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빗이요. 여기 보이시죠? 네, 요 빗으로 또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사용했던 물건과 접촉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수건이라든지 머리를 맞댄다든지 이렇게 빗을 같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침구와 옷은 역시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물은 뭐 90도, 100도까지 안 가도 됩니다. 55도 이상 5분이면 사멸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렇게 뜨거운 물로 세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의 기능은 저하되고요. 감각은 둔화되고 정서 조절은 불안정하게 됩니다. 또 연세 드시면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많이 호소하시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출제 많이 되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기기억은 감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억은 대체로 유지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기억은 최근 것이고요. 장기기억은 예전 것이죠. 신경계 주요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입니다. 이것은 2단원에서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감각기계입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기계의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양은 감소가 되고요. 공막에 갈색점이 생기네요. 공막은 어딜까요? 여기 흰자위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갈색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각막 반사가 저하가 되고요. 황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수정체에 황화현상이 일어나서 색깔 구별이 어려운 거죠. 특히나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별이 어렵군요. 네, 그렇습니다. 눈부심도 증가되고 시력도 저하되고 빛에 대한 수능력도 역시 저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청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귓바퀴. 소리를 모아주는 요 바깥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귓바퀴입니다.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집니다. 또 가려움증, 건조증이 증가되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귀의 길이라고 해서 이것을 외이도라고 하고요. 여기 약간 가렵습니다. 고막은 두꺼워지는데 고막은 음을 전달해주는 중간에 있는 여기 이렇게 고막, 진동을 전달해주는 기관이 바로 고막입니다. 두꺼워지기 때문에 잘 못 듣겠죠. 음의 전달력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청이 오는 거고 소리의 감수성이나 이해력도 저하가 되고 또 평형 유지 역시도 문제 발생이 되는데 소리는 들어가서 이쪽에 달팽이관으로 해서 청신경으로 해서 듣게 되고요. 요 위에 방골이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평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쪽이 소뇌하고 연결이 되면서 평형 유지에 또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기도 하군요. 예, 두 가지 다 담당하는 곳이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미각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네, 미래의 개수, 즉 맛을 느끼는 감각, 이러한 미래의 개수가 떨어지고 기능도 감소됩니다. 신맛이나 쓴맛을 느끼는 감각은 증가되고 단맛이나 짠맛을 느끼는 감각은 감소됩니다. 맛의 감지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연세 드시면 우리 어르신들 조미료를 듬뿍 넣으시잖아요. 네, 조미료를 선호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구강 점막의 재생은 어렵고요. 침 분비량은 감소가 됩니다. 네 번째 후각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후각의 변화는 역시 후각세포가 감소됨에 따라 후각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후각 상피는 여기 기체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기체가 이렇게 코로 들어오게 되면 냄새를 맡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후각 상피세포가 있어서 이 세포가 후각신경과 연결이 되면서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후각세포의 감소로 역시 후각이 둔화가 된다는 거죠. 자, 촉각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촉각은 요 접촉이라고 하는 요런 뭐 악수를 한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접촉이 강도가 높아야 더 잘 느끼신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이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횟수는 증가합니다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가 돼서 아프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너무나도 죽을 만큼 심하게 아프신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역정 내시지 마시고 통증을 호소하는 횟수는 증가가 되고 민감성은 감소가 되는구나. 요거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각기계의 첫 번째 질환 녹내장입니다. 눈에서의 질환인데요. 녹내장과 백내장 두 가지 구별하시면 되고 녹내장은 눈의 압력이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바로 녹내장이에요. 압력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인데요. 시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 시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망막, 요 안쪽,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망막인데 눈의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시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약해지고 또 이 시야가 좁아지고 이런 상황이 시력이 점차 약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눈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녹내장인데요. 적정 안압은 15에서 20mm Hg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련 요인은 뭘까요? 이거는 특별히 유전인지 스트레스인지 뭐 여러 가지 소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게 원인입니다. 녹내장의 증상은요.
일단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기 멋진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했는데 네. 뭐가 보이세요? 하는데 이 양 옆 사이드에 있는 이러한 나무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이 가운데 부분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시야가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뿌옇게 혼탁한 각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안구 통증과 두통, 구역질 심하면 실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녹내장입니다. 그럼 이런 녹내장인 경우는 조기 발견해서 정상 안압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면 과로하지 않고 물구나무 서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독서하지 않는 것이 녹내장 예방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질환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기억할게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 백내장인데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눈에 지금 정상적인 눈은요, 옆에서 본 모양인데 빛이 들어가면 요게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수정체거든요. 수정체에 이렇게 백태가 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잘 들어가지 못해서 잘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백내장이죠. 자, 백내장의 증상은 동공의 백색 혼탁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불빛 주위에 무지개 잔상, 밤 혹은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있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시력도 감소가 되겠죠. 자, 정상적인 눈은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지금 너무 이렇게 눈이 너무 이쁘네요. 자, 중간쯤 되면 백내장 중기쯤 되면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죠. 어머, 말기 됐는데 백내장 말기는요 누가 봐도 압니다. 그래서 공포영화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초기에는 치료제를 복용하신다든지 점안액을 넣으시면 좀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행이 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을 할 때는 인공수정체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단초점 렌즈 혹은 다초점 렌즈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한번 넣으시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평생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노화에 따른 고막, 뇌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많은데요. 노화에 따라서 고막하고요. 고막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가 고막이고요. 그 다음에 뇌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의 귀입니다. 그럼 귀가 바깥쪽도 있고 안쪽도 있고 그럼 중간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길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요 바깥쪽에 있는 귀를 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가운데 중간에 있네. 그래서 이것을 중이라고 하고 요 안쪽에 있는 신경세포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을 뇌이라고 합니다. 외이, 중이, 그 다음에 뇌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노화에 따른 고막, 여기가 고막이고요. 그리고 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쪽에 청각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안쪽의 퇴행성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스트, 트프, 크 이런 소리를 잘 못 들으신대요. 그리고 소리에 대한 민감성도 역시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감소된 청력은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은 대화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입력 단자는 크게, 출력 단자는 작게 이렇게 장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 즉 어르신 얼굴을 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자, 잘 못 들으시니까 어르신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어떤 소리가 더 효과적이에요? 저음이요. 네, 저음의 차분한 소리가 더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째 내분비계 살펴보겠습니다.
내분비계의 특성은요. 포도당의 대사능력 저하,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 공복 시 혈당 상승, 갑상선 호르몬 분비 감소, 기초대사율 감소.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오지선다형으로 내분비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당뇨가 많으시기 때문에 공복 시 혈당 상승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네요. 내분비계 질환으로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왔네요. 당뇨병이요. 당뇨병은 무엇인가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자, 여기 그림은 뭔가요? 네, 옥수수인가요? 아니요. 네, 요거 췌장입니다. 요렇게, 여기 이렇게 12지장 쪽으로 옥수수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요 장기가 바로 췌장인데 여기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혈중 내 당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지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당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당뇨병의 증상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증, 다식증, 다뇨증, 체중 감소입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를 많이 먹게 되죠. 다식은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 다뇨는요, 소변을 많이 보시는 겁니다. 네, 당이 빠져나갈 때 물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시고요. 소변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음료수 많이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시위를 합니다. 난리 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3대 증상이 있고요. 당연히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 감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대표적인 증상이 흐릿한 시력, 또 상처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또 질 분비물 감염 증가는 또 당연히 따라오는 내용이고, 자, 감염 있을 때나 식사량이 증가되거나 활동량이 감소됐을 때는 고혈당이 오고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식사량이 감소됐다든지 활동량이 증가됐을 때는 저혈당이 옵니다.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두통, 배고픔이 오겠죠. 당뇨인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될까요? 식이요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네, 운동하실 때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해주시는 것이 이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네, 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죠. 그리고 약물요법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일단 먼저 권장을 하는데 이것으로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약물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쓰시면서 조절을 하실 때는 또 인슐린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약물요법과 인슐린요법을 병행하시기도 하는데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위산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주의해 주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 대상자가 저혈당에 빠지시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당을 빨리 섭취를 해주셔야 되죠. 사탕이나 주스를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의 발을 주위에서 관리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심리정신계의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울증 경향이 증가되죠. 또 내향성이나 수동성이 증가됩니다. 조심성, 경직성 역시 증가되고 생에 대한 회고 시간도 증가됩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됩니다. 의존성은요, 역시 증가되죠. 자, 증가되는 것이 굉장히 많으네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심리정신계의 특성은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나오고 각각의 특성을 적어놓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매번 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가야겠구나. 네, 맞습니다. 다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질환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불면, 과도한 수면, 부정적 사고,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런 경우들은요, 옆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지지를 꼭 해주셔야 되고, 또 아주 좋은 내용은요,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이 우울증은 상당히 예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발견을 해주시고 빨리 치료를 받아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두 번째 질환 선망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망은요,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및 인지기능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환각 증상이라든지 환청, 환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진압력 장애 나타납니다. 또 인지장애, 초조, 정서가 불안정해지시고, 또 이것이 단독으로도 발생하지만요, 치매와 동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치료 및 예방은요, 일단 원인을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원인이 어떤 이제 억제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 전해질 불균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도뇨관을 막 삽입을, 유치 도뇨관을 삽입을 했어요. 막 이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오기도 하고, 치마가 오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 알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치료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좀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약물요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약물요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이 진압력을 유지해 주시고 신체 통합성도 유지해 주시고 개인의 정체성 유지, 초조의 관리, 야간의 혼돈 방지 이런 것들은 비약물요법이라서 우리 요양보호사님께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진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낮에는 낮이니까 창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개인 사물이나 또는 사진,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을 놔주시면서 진압력은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두 번째 신체 통합성은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의 정체성 유지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네, 이런 거죠. 그럼 나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엄마예요. 혹은 부인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여러 사람이 돌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초조의 관리는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시면 되겠고, 야간의 혼돈 같은 경우는 밤에 불을 켜둡니다. 밤은 깜깜하니까 불 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는 낮에는 켜주고 밤에는 꺼두지만 야간에 혼돈이 있을 때, 즉 야간에 어떤 약간의 어르신이 약간의 이런 환각 증상들이 나타났다. 네, 아주 가벼운 선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밤에 불을 켜두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심한 경우는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서 시설장님이나 간호사님께 보고를 하셔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가벼운 선망인 경우는 불을 켜두고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파트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